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시작됐습니다.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김이었습니다. 김. 맛있는 김. 바삭바삭한 김. 저는 특히 이제 바삭바삭한 거, 짭조름한 거. 침이 고입니다. 4713님이 우김을 잘하는 우리 신랑 정말 웃김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7540님은 어릴 적에 엄마가 불에 구워주던 김 오늘따라 더욱 그립네요. 맞아요.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집에서 김을 구워 먹었죠. 이거 뭐지? 참기름인가 들기름인가 뭐 기름 발라갖고 그쵸? 가스레인지 위에 살짝 오래 한번 태워 먹고 엄마한테 혼나고 막. 1056님이 우리 남편도 김에 고추장 있으면은 밥 한 그릇 먹어요. 네. 좋은 남편이네요. 반찬 투정 안 하고. 정광호 대표님도 김 좋아하세요? 아, 네. 뭐 한국인이라면 그러니까 김 안 좋아하는 네. 사람 없죠. 네. 계속해서 여러분의 뭐 실시간 의견도 많이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열려 있습니다. 오늘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코스피는 0.5% 오른 2,508포인트, 코스닥은 0.9% 오른 858포인트 각각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한번 봐야지. 환율은 1,339원으로 큰 변동은 없이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광우 대표랑 같이 기업 이야기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실적 발표도 많았고 기업들의 이슈도 많아가지고 우선은 여기는 이제 실적 이야기는 아닌데 대우조선해양 오래 걸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드디어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도 좋다. 기업을 결합해도 좋다라고 승인을 했는데 이제 조건부 승인. 이러면 다사다난했던 대우조선해양 과연 이제 좀 꽃길을 걸을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정말로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하나그룹에서 그 전에 금융위기 이후에도 한번 시도를 했었다가 그때 2008년에 네네. 그때는 이제 소송까지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인수를 포기를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결국에는 이제 정말로 품에 안게 되었는데 저는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좀 소위 말해 우리가 주인 없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시적으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뭐 이제 정부 관련된 곳에서 관리를 하는 경우까지는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너무 장기간이 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사실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아닌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있게 되면 아무래도 저는 뭐 인간의 이기심이 장점을 발휘를 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경제적으로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을 봤었을 때는 그동안에 또 내부적으로도 이런저런 좀 사고들이 대우조선해양은 터졌었는데. 뭐 분식회계 사건도 있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사기업으로 가고 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으로 봐가지고서는 뭐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도 바꾼다고 하죠. 뭐 아직 확정은 아니겠습니다. 한화오션 뭐 이런 이야기들도 후보군으로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진짜 한화그룹이 2008년에 인수하겠다라고 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면서 자본 조달이 안 됐고 그러면서 이제 보증금이잖아요. 입찰 보증금 같은 거 떼일 위기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천재지변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돌려달라 소송을 냈는데 결국은 돌려받지는 못했었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어찌됐든 한화그룹 입장에서는 여기 뭐 이제 함정이라고 하는 군사용패, 군함 잘 만드는 이제 대우조선해양 가져가게 되면서 한화 뭐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옛날에 삼성 테크윈도 인수한 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육해공 방산 시스템 이제는 완성이 되는 그림인데 그래서 혹자들은 한국판 록히드 마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정광호 대표님 어떠세요? 네, 정말로 단어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활용 정점이 돼 하나가 남은 것이 아닌가. 어떤 거요?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남아 있는데 사실 이제 이 회사는 지금 매물이 나온다 만다 말이 많습니다. FA 50을 만들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네네. 그래서 만약에 한국항공우주까지도 실제로 매물이 나오고 그거를 한화그룹에서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한국판 로키드 마틴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네. 생각은 하지만은 요 부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인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한 게 뭐 대우조선해양까지 해가지고서 사실은 몇 년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어서 네. 일단은 회사 측에서 제 생각에는 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갑자기 이런 분야가 커지다 보면은 내부적인 교통 정리라든지 아니면은 관리에 있어 가지고서 일단 안정화가 최우선이지 않겠느냐. 라는 게 뭐 저는 현실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네.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볼 때는 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근데 지금 갖춰가는 포트폴리오 구조 자체는 장기로 봐서는 굉장히 훌륭한 구조를 하나그룹에서 갖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만약 이제 한국항공우주까지도 한화그룹이 인수를 추진할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몇 개 나온 거는 있는데 아직 뭐 팩트로까지 보기는 조금 네네. 시기적으로 좀 아직은 멀기는 하죠. 다시 이제 조선업을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대우조선해양도 사실은 뭐 군함도 있습니다만 본질은 조선 전체적인 이제 배를 만드는 거고 최근에 조선 관련 기업들이 조금 실적이 좋아진 데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흑자전환을 연이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흑자전환의 이유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이득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후판이라고 하는 두꺼운 철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업이 어려운 이유가 뭐 매일 우리가 이제 듣는 이야기가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서 소위 말해 도크를 다 채울 정도로 일감을 받아놨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또 만들어 보면 적자더라 이런 것들을 듣다 보니 혹시 또 저가 수주를 너무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사실 조선업계 입장에선 조금 억울할 수 있는 것이 네. 그때의 상황에 맞춰가지고서 단가를 사실은 결정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이나 이런 경우를 보시면 원부자재 가격 중에서 대폭 인상이 되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게 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업체는 장기 가격은 내가 고객에게 받을 가격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만드는 비용은 변동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높은 인플레가 오니까는 뭐 적자를 보게 될 수밖에 없었던. 다만 근데 그 인플레가 좀 내려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이제는 흑자로 돌아서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요 점은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셔야 될 부분이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문제점을 겪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도 지금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업들이 이제 그 LNG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서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글로벌에서 갖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원래는 이제 중국과의 경쟁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소위 이제 업체로부터 발주해낸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는 데 있어서 헤비테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꼬리가 무거운, 꼬리가 두꺼운 네네. 그런 방식으로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저 인수대금? 네. 그러니까 납품 대금을 나중에 더 많이 받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배 만드는데 2, 3년이 걸리는데 실제로 대금의 절반 이상이 이제 실제로 인도를 했을 때 받게 되는. 그러니까는 만들 때도 근데 자금이 필요한데 운영 자금은 다 그런 부담을 조선소가 줘야 됐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이렇게 좀 변했고 네. 그리고 우리 업체들이 LNG 쪽의 경우에는 좀 소위 말해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다 보니까 지금 그 구조를 좀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눠가지고서 받는 꼬리 네. 쪽에 너무 받는 게 아니라 안분을 해가지고 받는 구조로 실제로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조선 업체에서도 이런 시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 점이 만약에 잘 정착화가 된다라고 하면 네. 조선 업체가 또 한번 이렇게 그 체력이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이슈이지 않냐. 그래서 혹시 조선 쪽에 관심 눈여겨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이슈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재무적인 기초적인 구조를 좀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수주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남기는 금액이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IT 쪽으로 한번 이야기 돌려볼까요? LG전자. LG전자는 지난 분기 실적도 그랬고 이번 1분기 실적도 그렇고 아니 다들 경기가 어렵다는데 특히 이런 IT 전자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온다고?
사람들이 계속 놀라고 있거든요. 특히 물론 요거는 좀 일시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보다 분기 영업이익을 더 많이 벌었어요.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LG전자는 어떻게 이렇게 잘한 거죠? 아무래도 다음 분기도 네. 삼성전자가 지금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LG전자가 또 한 번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일시적이 아니라 이시적으로. 네. 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네.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게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가격이 생각보다는 잘 판매를 할 때 방어가 되는 상황에서 네. 원부자재 가격은 이거 조선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와 더불어 가지고서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안정화가 요즘에는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네. 비용 절감에 따라 가지고서 마진이 견고하게 잘 받쳐지는 게 LG전자가 실적을 잘 낸 데에는 네. 제일 큰 공헌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와 더불어 가지고서 사실 회사의 앞으로 성장을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은 LG그룹 자체가 지금 자동차 쪽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자동차 쪽 사업 부문의 경우에도 이번에 성장이 예상한 만큼 잘 나와서 그런 점들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그렇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른바 전장이라고 하는 각종 전자 제품들, 그렇죠? 장비들. 양쪽에서 같이 잘하는 거죠. 전자는 약간 뭔가 프리미엄 가전 이쪽에서 잘하고 있는 거고. 네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회사.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이 거의 2배. 그죠? 전년 동기 대비 2배 늘었고 네네. 영업이익도 한 145% 늘었고 여기에 대한 실적,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도 한번 평가해 볼까요? 또 미국 쪽 이슈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요. 네,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 업계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가장 먼저 투자도 과감하게 했고 대응 자체도 지역별로 잘 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다 나아가서 이번에 이익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네. 그 부분을 영업이익으로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서 설왕설래가 많았었는데 네. 이거를 회계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혹은 이제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비교해가지고 또 보여줬는데 사실 빼고서도 잘 나왔던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보조금이 이제 앞으로 이제 10년간 지급이 될 텐데 미국 정부로부터 이런 배터리 기업이 받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더 좀 잘하고 있는 거에는 사실은 그 이제 경쟁사 중에 한 군데에서 이제 생산 쪽에 좀 차질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는 그런 점에서 또 좀 일부 수혜를 입은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다는 거는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우리 업체들은 사실 이거는 이제 LG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네. 우리 업체들은 좀 중국 대비해서는 더 고효율의 예. 전지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시장 자체도 그런 쪽에 대한 니즈들이 계속 커져 나가다 보니까 우리 업체들이 수혜를 입고 있다. 그렇게로 보입니다. 잘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5조 4천억 나왔고 영업이익은 3,750억 나와서 이것도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죠? 괜찮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SK온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그 밑에 있는 회사는 아직 여기는 실적이 아직은 안 나왔고. 네네. 근데 이제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아직 결론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포드가 중국 CATL이랑 이제 손을 잡아서 미국으로 같이 진출하는 혹은 진출시키는 문제. 유럽도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는 핵심 원자재법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거를 우리가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이게 그 생각만큼 쉬울까?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기회 요인하고 너무 뻔한 얘기 같겠지만 네. 기회 요인하고 그다음에 위기 요인은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라고 한다면은 이 워낙에나 고속 성장하는 산업인데 그걸 자기 지역에 두고 싶어 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회 요인이다. 라는 건데 또 그와 더불어 가지고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은 중국 쪽의 원자재 배터리 관련해서는 의존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 점에서 이제 요건이 점점 강화될 텐데 미국에 충족을 못 시키면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는 위험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위기 요인이다인데 제 생각에는 후자 쪽 위기 요인의 경우는 사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해결해 나갔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일부 광물의 경우에는 중국에 거의 대부분을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구조가 실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도 뭐 업체들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보시다 보면은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그 원부자재 같은 걸 의존하게 되면 협상력이 결국에는 낮아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듀얼 아니면 이렇게 벤더 수를 늘려나가는 네. 전략을 펼치게 되는데 그거를 타의적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아하. 결국은 해야 될 일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들 정부 간에 각 국가 간의 정치적인 게 개입되니 심지어는 우리 정부에서도 이를 자립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또 최근에 내놓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 자체가 결국 가야 될 길을 타의에 의해서 가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비용 부담이 당연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광물이라든지 어떤 자원을 조달하는 측면에서도 이원화를 하는 게 사실은 안전하고 그게 맞고 방향도 맞고 다만 비용은 좀 들 수 있을지언정 네, 그걸 그렇습니다. 좀 낮춰나가는 노력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좀 평가는 갈리겠죠. 네네. 그러니까 비용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뭐 희토류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희귀해서 희토류인 것도 있지만은 예.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면서 채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에 대해서 좀 눈 감아주거나 기준이 좀 낮았던 측면이 있던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도 가령 몇 년 전에 보시면은 중국에서 희토류를 무기화해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대응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일본이 그래버리니까는 남미나 호주나 북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가서 희토류를 다변화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이게 그 중국 입장에서도 뭐 일부에서는 중국이 새로운 제2의 한한령을 우리에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최근 이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라는 얘기들을 하지만 그래버릴 경우에는 중국도 그게 정말 중국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점이 다변화가 너무 쉽게 되어버릴 수도 있는 그거를 가속화를 시켜버릴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그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비용은 일단은 더 들지만은 가야 될 길에 그냥 가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서 저는 요 점은 너무 우려하실 요인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이야기 해볼까요? 이것도 이제 전기차랑 이어지는 부분이기는 한데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자동차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수출도 좋아지고 있고 판매량뿐만이 아니라 단가도 좋아지고 있고 근데 일각에서는 아니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무슨 이렇게 차를 바꾸겠어? 막 이렇게 또 우려했던 분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난 1분기 현대차, 기아차 영업이익을 합쳐서 한 6조 5천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직 도요타의 실적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 1위 업체죠, 도요타가. 물론 우리는 현대차와 기아차 합쳐서 보는 거긴 합니다만 도요타 실적 넘어서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도 나와요.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코로나 이후로 그 중고차 가격도 많이 뛰었었고 그러다 보니 신차도 제값을 받으면서 특히 또 재고가 아주 부족해가지고서 뭐 정말로 자동차 사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대란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피크아웃이 일어날 거다 이익에. 그렇죠. 좋았던 시절이 이제 흘러간다. 네. 지금 현대차 그룹이 3년째 피크아웃 논쟁에 휩싸여 있는데 이 정도면은 피크아웃이 되더라도 이익이 좋은 거 아니냐 옛날 대비해서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럼 이제 이익이 왜 잘 나오냐 했을 때는 아무래도 환율 영향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환율이 1,300원 내외로 계속 좀 과거 대비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점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가격 자체를 우리가 상품성을 높여가지고서 더 높게 받고 있는 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현대차 쪽에서도 보시면은 조금 더 프리미엄 라인으로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차량을 조금씩 가격을 글로벌에서도 올려갈 수 있을 만한 상품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실제 또 미래에 대한 대비도 보면 기존 내연기관 차량 만드는 그룹 중에서는 친환경 쪽에서 사실은 선두권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차나 뭐 이런 쪽에 있어서 현대차 그룹이 또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서 호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시장에서는 그래도 의구심을 가지는 건 결국에는 코로나가 다 풀려나가가지고서 공급망 문제가 다 없어지고 나면 그러면은 차값이 요즘에 보니 좀 인센티브도 증가하고 중고 차값도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가격이 그러면은 실적이 조금 내려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결국은 현대차에서 계속해 가지고 이제 차 가격을 올려 나갈 수 있는 상품성 좋은 차를 얼마나 잘 대응해서 내느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논쟁 자체가 3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이다와 그래서 피크아웃이 될 것이다와 계속해서 현대차가 잘해 나가고 있는 게 거의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면은 현대차의 실력으로 우리가 좀 봐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항상 자동차 관련 주식,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멀티플 지표, 그러니까 몇 배수를 주고 우리가 저 주식을 살 것이냐라고 평가하는 지표는 항상 박했어요. 네, 시장 그렇죠. 평균도 되지를 않고 당연히 뭐 IT나 이런 데 비하면 거의 뭐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는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동차 가격이 많이 올라도 품질이 올라오다 보니까 예전만큼의 어떤 가격 저항은 좀 덜 한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나 뭐 자동차 기업들 여기도 이제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계속 올리고 있던데 기회 요인, 위험 요인 혹은 뭐 상승 요인, 하락 요인 좀 나눠서 좀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요. 네, 사실 뭐 지금 장점이라든지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는 뭐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는 조금 더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느냐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지적을 해 주셨듯이 자동차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우리가 멀티플이라고 하죠. 그게 낮습니다. 그 낮은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과연 앞으로 친환경차로 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고 또한 자율주행이 또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량 그 메이커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투자금을 쏟아 부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정말 지금 벌어들이는 돈으로 그 투자를 다 이제 대응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늘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기존의 자동차 기업에 대해서는 박한 밸류에이션을 주고 새롭게 아예 그냥 내연기관차가 없는 곳들은 그 전환 비용이 없으니까 새로운 걸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시장을 더 잠식해 나갈 그 기회 요인이 있다라고 해서 고평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투자 비용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이 그 자동차 업체들이 조금 방어를 해낼 수 있을까? 만약에 장기 투자를 자동차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그 부분은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른바 이제 좌초 자산이 될 수 있는 내연기관 사업 부문을 또 어떻게 소프트 랜딩 연착륙 시켜서 그렇죠, 하느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화제가 된 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중인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이제 기가팩토리 한국에다 좀 투자해주라 이런 요청을 좀 했고, 근데 이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했다 이렇게도 전해지고 있는데 글쎄요, 머스크의 뭐 본심이라고 할까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평가를 해보자면 혹은 예측을 해보자면 어떨까요? 네, 오히려 좀 이제 핀트에 어긋나는 대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서요. 우리나라 정도의 이제 경제 규모면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대통령의 이런 한 번, 두 번의 만남으로 달라질 지형은 없지 않나. 지형? 예, 경제 쪽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장기적인 비전으로 가지고서 기업들도 이제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의회도 있고 또 정부 기관들도 기존에 있고, 그러니까 정권은 계속 바뀔 수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어찌 보면은 정치적인 행사, 이런 이벤트를 가지고서 뭔가 여기에서 큰 임플리케이션이나 뭐 이런 이제 의미를 찾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의미 부여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봐서는 지금은 테슬라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멕시코 쪽에서 얼마나 지금 늘리냐. 이게 당면한 지금 이슈이고, 우리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번 자동차 부품 업체들 주가가 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슈가 됐던 게 뭐냐 하면은 테슬라가 생각보다 멕시코 쪽을 많이 늘리지 않겠느냐였었고, 그러면 우리 업체들 중에 멕시코 나가 있는 업체가 많거든요. 부품 업체들이. 그래서 거기서 대응을 해주지 않겠느냐,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좀 이제 냉정하게 기업들의 현실적인 전략, 그거를 바라보는 게 더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참 궁금합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한국에다 지으면 그 생산 원가가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그렇죠. 뭐 인도나 중국이나 물론 이제 멀리는 이제 뭐 멕시코랑 비교해 봤을 때 또 그러면 인근에 있는 자기네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까지도 여기서 해야 될 텐데 그런 경쟁력은 또 어떨까? 좀 여러 가지 한번 좀 따져보고는 있는데 뭐 후속이 좀 있겠죠. 한번 좀 기다려봐야 되겠고요. 조선업도 괜찮았고 배터리도 좋았고 전기차도 잘 팔리고 그런데 이제 반도체가 문제입니다. 반도체. 우리나라 제1의 수출 품목이기도 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모두 이제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는 4조 원대, 3조 원대 기록적인 적자를 보였는데 일단은 물론 여기에 대한 이제 평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감산 이슈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산을 좀 진작에 했어야 된다. 삼성전자가 감산 발표한 게 아주 최근이었는데 그 시점에 대한 조금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정광훈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놀랍게도 삼성전자가 낸 실적은 시장 예상치 부합이었었고요. 오히려 약간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적자가 창사 이래 최대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게 적자가 생각보다 상당히 적게 나온 부분입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만 하니까 3조 4천억 원 영업 손실 적자였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만 놓고 보면 4조 5,800억. 오히려 하이닉스보다 반도체 부문의 적자폭이 더 컸어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당초에는 최근에 이제 앞자리가 4조대이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보단 적자 적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실적 시즌 자체가 우리나라도 그 예상치 대비해 가지고서는 준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최악을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보단 좀 준수하다라는 거고 감산에 대해서는 사실 삼성이 감산에 대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근데 뭐 자연 감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자연 감산. 네, 그 부분은 삼성에서도 이미 작년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감산, 그다음 마이크론에서 감산 선언했었던 그 시기 즈음부터 해서는 이뤄지고 있었던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공식화를 했고 그리고 어제 나온 이제 뉴스 자체는 시장에서 더 크게 반응을 했었던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감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25%까지도 하반기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의 기존 예상치를 뛰어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 가면은 기존에 만들던 거 4분의 1을 덜 만들거나 안 만들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봤던 것처럼 2분기 정도가 업황 바닥이고 하반기부터는 회복세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스토리가 여전히 그래서 살아있게 되고 혹은 그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도 이제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하. 최악을 조금 벗어나고는 있는데 근데 사실 2분기 실적도 별 기대는 없죠, 시장에서.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분기에 또 이제 LG전자 역전이 될 것으로 지금 일단 예상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LG전자보다 못할 거라는. 그러니까 반도체에 그러면은 하여튼 1, 2분기는 안 좋은 거는 어느 정도 또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게 바닥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뭐 컨센서스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함의는 좀 담겨 있을까요? 네, 지금으로 봐서는 2분기까지가 업황은 바닥일 것이다. 하반기에는 개선이 일어날 것이다. 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근데 이제 반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 개선의 시기가 늦춰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또 뭐 주가 측면에서는 조정을 받지 않을까인데 지금으로 봐서 시장의 생각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 경로대로 가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들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는 기업들,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예전에 페이스북이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왔는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메타는 여기 비용 통제를 많이 했잖아요. 사람도 많이 내보내고. 네네. 시간 외 거래에서 14%나 폭등을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 주간 자체가 굉장한 실적 구간입니다. 미국에서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미국도 실적 시즌이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
특히나 그 중심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우려 대비해서 전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요 요인을 보면 일단 첫째는 비용 통제를 좀 잘했더라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미국에서는 노동의 유연함이 있어서 사람들을 빨리빨리 또 내보내고 막 이런 게 있으니.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각보다 매출도 잘 나오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쪽이 메타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메타가 비용을 잘 통제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다들 했었죠. 네. 근데 시간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가가 좋고 했던 거는 생각보다 매출도 그러니까 광고 경기가 광고 수익이 괜찮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당초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서로 간에 단두대 매치라고 이번 주를 표현들을 했었습니다. 단두대 매치요? 왜냐하면 광고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예. 기업들 실적이 줄줄이 나온다는 거죠. 아하. 이제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다음에 메타도 나오고 그리고 좀 이제 작은 업체로는 스냅도 나오고 하는데 포털 SNS 업체들 네네. 광고가 주요 이제 기반이니까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부진하거나 아니면 누가 좋다라고 하면 미국 경기가 그리 좋은 것 같지가 않은데 네. 남의 마켓쉐어를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와서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절반이 좋으면 절반은 나쁠 것이다. 아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실제로는 뚜껑을 열고 보니까 다 잘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요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인데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메타의 경우가 상당히 독특한데 해외 쪽에서의 그 이제 광고주의 주문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어디냐 보니까 중국이었습니다. 좀 그래요? 이해가 안 되시죠? 페이스북이 중국에서 안 되는데 예. 중국의 광고주가 왜 많이 줬을까? 그렇죠. 중국에서는 아예 그 차단해 놨지 않나요? 예. 네. 그러니까 보니까는 중국의 기업들이 예. 다른 지역으로의 진출을 꾀할 때에 이 창구들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쪽을 통해 광고를 해서 이제 그 본인들 사업의 확장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도 우리나라에서 그 SNS 이렇게 보면 중국 기업들 광고 많이 뜨는데 그런 네네. 것처럼요. 근데 그럼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어디서 생겨났을까라고 하면 어제 메타의 경영진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아무래도 중국의 그 기업들도 물류비의 감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리오프닝 네. 관련해 가지고서 여력이 생긴 것 아니냐 버젯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산에서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글로벌에서 뭐 중국이나 유럽,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제 권역도 상당히 커져 있고 미국 기업들도 매출액의 40%가 해외에서 나옵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근데 이제 보는 건 주로 미국 중심인데 해외 쪽에서 경기가 좀 최악에서 반등을 하다 보니 그런 것들도 실적에 지금 반영이 되면서 예상보다 좋은 실적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보면 생각보다 기업들이 지금 괜찮은 것 아니냐. 우려 대비해서는. 그게 뭐 일단 느껴졌었던 빅테크들의 실적이었고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관련이 있는 건 아무래도 그럼 이제 인프라 투자 좀 서버나 이런 거 해서 네. 반도체 좋을 것이냐. 이게 그렇죠.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인프라나 서버, 테크 아니면 AI 쪽 투자를 늘리겠다 이고 사실 근데 이거는 나와봐야 알긴 합니다. 그러니까 AI용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디램이나 낸드 쪽은 상대적으로 기존의 서버 대비 적게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AI 쪽에 투자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니 생각보다 수혜가 적은 것 아니냐라고도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워낙 우리가 반도체 경기가 최악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작은 거라도 일단 늘린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것이다 라고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미국의 그 중소형 은행들, 지역 은행들 특히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주가가 또 막 폭락하기도 했었고 실적이 안 나오면서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거는 그냥 이제는 작은 이슈다. 시스템의 위기는 아니고 그냥 저쪽에서 잔파도가 있는 것이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당장 이번 주말에 퍼스트 리퍼블릭 관련해서 중대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뭐 파산이 되든 아니면 매각이 되든인데 결국은 제가 볼 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파산이냐 매각이냐 그 기로에 일단 서 있는
네네. 네. 그러니까 보시면 예전에 이제 파월이 쓴 글 중에서 본인이 재무부에서 일을 할 때 이런 은행 사태를 한번 겪은 적이 있고 해결을 했던 적이 있어요. 91년도였었는데 네. 두 가지 딱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뉴잉글랜드 은행이라고 해서 이거는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시그니처 은행처럼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예금자 보호해주고 하면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이 들어간 거죠. 근데 두 번째 사례는 당시에 살로몬 브라더스가 위기를 겪었는데 이건 정부 자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민간이 알아서 해결했습니다. 예. 물론 그 민간은 워런 버핏이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달랐는데 그 두 개를 우수 사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 지금 은행 사태가 터졌고 SVB하고 시그니처는 정부 주도로 했다. 이면 네. 남은 이제 문제는 퍼스트 리퍼블릭인데 여기는 민간이 주도를 해줬으면 하는 뉘앙스를 굉장히 미국 정부가 강하게 풍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퍼스트 리퍼블릭만을 탁 꼬집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연준에서 급전을 빼다 쓰는 거 요번에 보고서 나온 거를 다 비교를 해보니까 네. 절반 이상을 퍼스트 리퍼블릭 혼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최종으로 이제 마지막 남은 이번 문제의 본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어버리면은 이번 사태는 사실상의 종결로 가게 되는 거죠. 아하, 그 마지막 고비. 네네. 근데 이제 왜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했냐 하면 민간 쪽에 양쪽에다가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네네. 뭐냐 하면은 퍼스트 리퍼블릭의 경우에는 원래 연준의 이 급전 창구를 이용을 해야지만 살아남거든요. 네. 근데 연준에서 최근에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 정부에서 나온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급전 창구의 한도를 줄여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 버리면 여기는 곧바로 파산 신청입니다. 그게 아니면 유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웃기잖아요. 그 SVB 때는 그렇게 다 해주던 곳이 네. 갑자기 자기네 한도를 줄여버린다라는 게 이거는 구조조정을 빨리 하라는 제가 볼 때는 등떠밈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그러면은 다른 쪽은 누가 있냐면 민간에서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데가 미국 대형은행들입니다. JP모건이나 시티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은행들은 어떤 일에 이제 봉착해 있냐면 인질이 잡혀 있어요. 인질이요? 11개 은행이 300억 달러를 퍼스트 리퍼블릭에 예치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도와준다고 하면서 대형은행들이 이 지역은행들에게 돈을 예치해줬으니 네네. 그게 일종의 인질이네요? 네. 근데 그 자금이 SVB 때에는 모든 예금을 다 일단 보장해줬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만약에 지금 그 퍼스트 리퍼블릭이 파산을 하면 그 예금은 보장을 못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또 다른 민간은행이 인수해 가라 막 이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는 파산을 기다리고 있다가 300억 달러를 일을 내 아니면 빨리 협상장에 가가지고서 어떻게든 사태를 해결해 보려고 할래라는 쪽으로 지금 양쪽 다의 압박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그래서 일종의 데드라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다음 주에 그 미국 연준의 FOMC 금리 결정 회의가 있죠. 네네. 어떻게 좀 마지막이 될까요? 기준금리 인상이? 뭐 사실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한국은행과 비슷한 경로를 가지 않을까 이번에도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만약에 은행 사태가 계속해서 좀 안 좋게 흘러가면 동결할 것 같아요. 동결할 수도 있다. 네네. 근데 동결을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인상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매파적인 동결이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인상을 한 번 더 할 것 같고요. 다만 근데 인상을 하고서는 여전히 은행 문제가 그렇게까지 해결이 다 된 건 아니니 우리가 이번에 1회 인상을 하고 나서는 당분간은 동결을 하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비둘기적인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상이 되든 아니면은 동결이 되든지 간에 그 뉘앙스를 합쳐서 보게 되면 아주 좀 중립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증시나 아니면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금리를 올릴 때랑은 지금은 시장의 반응이나 충격이 크지는 않을 거고 이미 0.25%포인트 올리는 건 또 시장이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이거 미국 정부의 그 부채 한도 협상 이거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괜찮아서 요 한 짧게 한 1분 안에 해볼까요? 일단 뭐 미국은 계속해서 부채 한도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또 목에 차 있고 요거는 좀 혹시나 이게 또 시장에 압박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또 위기를 끌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또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지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그 확률 자체는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 이슈는 지금 오늘 시간이 부족하지만은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거의 좀 그렇죠. 뭐 네, 다음 달, 다다음 달 뭐. 그래서 간밤에 있었던 이슈만 딱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생각보다 미국의 세수가 지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채 한도 이슈 디폴트가 현실적으로 6월 초에 닥치지 않을까 데드라인이 6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7월 말이 될 것 같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개월 금리를 보시면은 이게 비정상적일 정도로 금리가 낮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2달 금리만 된다 하더라도 6월 초를 넘겨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디폴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파산이 될 수 있으니 1개월 물은 파산이 절대 안 될 거다라고 해서 1개월 물에 대한 선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금리가 4.7이 넘어가던 게 그렇죠. 3.29까지 내려갔습니다. 미국이 한 달 안에 망할 가능성은 없다 이거잖아요. 네, 부채 한도 6월 초라고 하니까 처음에. 근데 그게 최근에 세수가 좀 잘 들어와서 7월 말 정도이지 않을까로 계산이 바뀌게 되니까 어제 보시면은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1개월 물 금리가 거의 100bp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부채 한도 이슈가 한 달 반 정도 뒤로 밀렸다. 시간을 벌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게 또 시간을 번 것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된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이건 이제 의회에서 합의를 해야만 하는 거고 사실 이게 2011년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돼 버리면서 전 세계 증시를 아주 그냥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그 기억이 있어서 트라우마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하여튼간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진 않더라도 이게 노이즈가 되면서 계속 시장을 괴롭힐 수가 있어서 우리가 거의 뭐 매주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다음 주에 특히나 이거 더 많이 여쭤볼게요.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법 등 미국 경제 법안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양 정상 간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대해선 명쾌하게 합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의 제1차관은 부진한 수출 투자 회복을 위해 시장과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 제네랄 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가 된 차액 결제 거래 CFD에 대해 증권사들이 신규 가입과 매매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 개별 공시지가가 1년 전보다 5.56% 떨어지며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충무로 1가 24대시 1호 제곱미터당 1억 7,41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 애프터 서비스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미난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바로 9903번님이 보내셨습니다. 울산에서 지내고 있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은 거리에 현수막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회적 공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요. 이게 사실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내걸려요. 맞아요. 특히 요즘에 정당 관련된 내용이 정말 많죠.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상업적인 건데 상업적인 거는 구청이나 이런 데서 금방금방 떼가던데. 그렇죠. 단속하죠. 정치인들이 내건 거는 또 오랜 기간 걸려 있기도 하고 이거 저도 궁금했거든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지난해 말입니다. 관할 지자체의 허가 없이도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5개 광고물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 법을 이제 의원님들이 개정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 정당 활동의 좀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 그래서 허가나 신고 없이도 보름 동안입니다. 15일 동안 자유롭게 걸 수가 있게 된 거죠. 아하. 그래서 개수 제한 없고요. 장소 제한도 없다는 게 참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9903번님이 계시는 울산만이 아니라요. 전국의 길거리가 정말 일명 현수막 공해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주민들이 그 민원을 제기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민원이 있어도
개시 기간이 보름을 넘긴 현수막만 수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보름이 넘어야만?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15일 동안 자유롭게 걸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 정당 관련된 현수막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소상공인 분들도 약간 광고하려고 현수막 내걸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때는 중요한 거는 지정 게시대에 걸지 않으면요, 각 구청에서 바로 철거하고요. 이때 과태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들이 뭐 가로등에 걸거나 또 가로수 사이라든지 이 보행자 보호 시설물에 현수막 걸어놓으면요, 모두 불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수막 과태료는 한 장당 25만 원이고요. 또 이때 이 차량 통행에 방해되거나 뭐 시민들의 뭐 보행에 방해되면요, 해당 과태료에 25만 원의 2배까지 부과가 된다는 게 문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현수막은 자원 재활용 어렵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각 지자체마다 이 폐현수막을 처리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담는 마대로도 활용이 되고요. 또는 재활용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그대로 소각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이 대부분 이 플라스틱 합성 수지 재질에 또 글씨 쓰잖아요. 네. 또 유성 잉크로 이 실사 출력을 하기 때문에 매립해도 썩지 않는다는 게 정말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각적으로도 공해고 실질적으로 환경에도 오염이 되는 거고. 네, 처리도 어렵고. 예. 근데 이제 의원님들 거는 보름까지는 걸 수 있다. 네. 한번 날짜 한번 세봐야겠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4340번님은 감산 결정을 하면은 관련 주식이 오르던데 왜 그런 건가요? 사실 감산, 그러니까 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해서 다 주식이 오르는 거는 아니고, 네. 반도체가 가장 대표적이죠. 반도체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많이 안 팔려요. 자동차 생산량 줄일게요. 그게 자동차 기업의 호재는 아닐 겁니다. 네. 근데 반대로 반도체 쪽은 감산이 호재로 인식이 됩니다. 일단은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주가는 보통 6개월 이상을 선행한다. 그래서 지금 주가면 최소한 하반기나 연말 정도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주가다라고 인식을 먼저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반도체의 특성은 공급자가 거의 상위 3개 기업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을. 특히 그중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합쳐서 7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죠. 네. 수요가 증가되면 이제 설비를 많이 투자하고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근데 또 반대로 수요가 감소되면은 감산을 하면서 시장을 조절하는 건데, 안 팔리면 재고가 늘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재고가 늘어나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근데 감산을 하게 되면은 재고를 줄인다라는 뜻이니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던 게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미래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나중에 또 경기가 회복이 돼서 생산량이 그때 늘어나면 더 좋아지는 거네. 네. 그래서 반도체 관련 기업은 이거는 거의 절대적 법칙으로라도 약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과 반대로 갑니다. 그거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청취자 유성환님 또 0880번님 보내셨습니다. 신용융자 그리고 자기 대용 융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짧게 말씀드리면 신용융자는 이제 빚을 내주고 그것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죠. 네. 자기 대용 융자는 어떤 다른 돈이 없더라도 현금이 없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그래서 자기 대용, 자기의 주식이나 채권을 담보로 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시간이 꽉 찼네요. 곽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토요일이죠. 예, 토요일은 성공예감 별책 부록이 찾아가는 날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정말 잘 알지 못했던 인물을 재미있게 다뤄보니까요. 9시 5분 별책 부록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